3. 계보학자와 광부 그리고 근거의 몰락. 이제 서강이라는 책으로 좀 더 다가가 보자. 일단 책 제목인 몰겐로스를 내가 서강으로 옮기는 이유를 간단히 말해두고 싶다. 글자 그대로는 아침놀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겠지만 이 책 제목에는 철학하는 시간을 황혼역에 둔 헤겔과 대비되는 니체 자신의 철학하는 시간이 나타나 있다. 니체에게 철학은 하루 일을 마친 후에 반성 같은 것이 아니다. 니체가 볼 때 황혼은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다. 술 취한 사람의 말이 그 내용과는 별도로 그가 술 취했음을 말해주듯이 피로한 자의 사유란 그 피로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니체는 각주. 이에 대해서는 제6장을 참고하라. 니체는 일을 마무리하는 황혼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새벽의 공기를 사랑한다. 그는 황혼의 부엉이가 아니라 동트는 새벽에 고개를 쳐드는 독수리를 사랑한다. 일에 뒤처진 사유가 아니라 일에 앞서는 사유. 일을 마무리하는 사유가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사유가 니체가 생각한 철학일 것이다. 서강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잘 담고 있다. 황혼과 대비되는 새벽의 뜻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서강은 크게 5권으로 이루어졌다. 각 권에는 별도의 제목이 붙어있지 않아 그 안에 있는 100개가량의 아포리즘이 어떤 이유로 함께 묶인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각 권의 아포리즘들을 어떻게 묶어서 읽어낼 것인가는 그 자체로 해석의 문제이다. 나는 각 권의 아포리즘들을 평면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아포리즘들 몇몇은 북돋우고 몇몇은 더 깊이 밀어넣을 것이며 몇몇은 제외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아포리즘을 포괄하겠지만 내 주요한 목적은 각 권의 아포리즘들을 묶어 니체의 철학에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얼굴을 조각해내는 것이다. 내가 서강 각 권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권에서는 니체의 방법론, 특히 계보학이란 무엇인지를 읽어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학, 사회학과 정치학, 예술론, 철학 등의 주제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소개할 것이다. 아마도 이를 통해 우리는 니체 자신의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예술론, 철학 등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다양한 주제를 우회하면서 그가 드러내는 독특한 철학이다. 서강 읽기를 통해 심리학에 대한 철학부터 철학에 대한 철학까지 가치의 유래와 발생을 묻고 가치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시 말해 가치의 근거를 파헤치는 언더그라운드 사상으로서 니체의 철학이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언더그라운드의 모티브. 우선 내가 서강의 아포리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발견한 언더그라운드라는 모티브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해두고자 한다. 주지하듯 니체의 여러 텍스트는 아포리즘 형식으로 씌었다. 내게는 이 아포리즘들이 텍스트 레고블록처럼 느껴진다. 이 아포리즘 조각들을 엮으면 니체가 실제로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쓸 수도 있었을 어떤 텍스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악절을 모아 노래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몇 개의 아포리즘을 엮어 우리는 새로운 니체의 노래 혹은 니체가 가능케 해준 어떤 노래를 지을 수 있다. 하나의 아포리즘 조각을 집어들 때 나는 그것에 어울리는 아포리즘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본다. 이 음매가 잘 맞는 것, 그렇게 이었을 때 재밌는 모양이 되는 것, 훌륭한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찾는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이음 조각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저서에서 심지어 텍스트 바깥, 이를테면 니체 생애의 어떤 일화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서강의 서문에서 지하의 인간을 본 순간 내게는 등급이라는 제목의 446절 아포리즘이 그렇게 떠올랐다. 니체는 이 아포리즘에서 사상가들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었다. 피상적인 사상가, 심오한 사상가, 철저한 사상가, 그리고 사랑스러운 지하인들. 사실 이 아포리즘만으로는 니체가 말하는 사랑스러운 지하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아포리즘을 서문에 나온 지하의 인간과 연결해서 읽을 경우 우리는 저 바닥까지 내려간 사상보다
사상가보다 더 깊은, 아니 더 깊이 자체를 전복한 이 계보학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1886년의 서문에서 니체는 서강을 쓸 때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당시에 나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했다. 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바닥에 구멍을 뚫었으며 우리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신을 신봉해온 낡은 신념을 조사하고 파고들기 시작했다. 철학자들은 이 신념이 가장 확실한 지반인 것처럼 그 위에 철학을 세우곤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건축물들은 거듭 붕괴되었다. 나는 도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칼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 사설에서 비판의 급진성은 그 뿌리까지 나아가 뿌리로부터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그가 무자비한 비판이란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말했을 때도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바닥, 근거까지 비판을 밀어붙이는 것. 니체는 이때 심층이 아니라 심연에 다다랐다. 니체가 무의식에 대한 어떤 통찰, 나중에 프로이트가 꽃피우는 그런 통찰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심층과 심연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심연은 더 깊은 곳이라기보다 깊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심연은 깊지 않다. 즉, 니체는 우리 의식의 근거로서 무의식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무의식들, 충동들이 근거 없이 어울리고 있는 근거 와해의 지점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서강의 부재에 붙어있는 단어 보류어셀을 편견이라고 옮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도덕은 니체 각주를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진적이라 함은 그 뿌리에서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뿌리는 바로 인간 자신이다. 니체의 계보학과 잘 통하는 문장이다. 서강에서 말하듯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명백한 문자를 오독하는 것. 도덕의 계보 첫 문장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로 시작하는 것처럼 계보학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길이다. 실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 여기서 무자비하다는 것은 비판이 도달할 결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존재하는 힘들의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다. 이 무자비함은 이 시기 니체에게서도 확인된다. 비판의 무자비함과 급진적임은 문제를 그 뿌리 내지 근거로부터 파악하는, 다시 말해 근거 자체를 파헤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덕은 니체에게 상상과 허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편견이라는 번역어가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체가 도덕과 대비되는 참된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가 상상과 허구로서 도덕적 편견을 비판한다면 이는 참된 현실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개별적 판단에 앞서 존재하는 선판단으로서의 도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세워지는 집안에 대한 비판, 그것이 니체가 서강에서 시도하는 일이다. 도덕의 계보에서는 이것을 가치를 묻는다고 표현했다. 니체가 철학자들, 무엇보다 비판을 자기 철학의 과제로 삼았던 칸트에게 실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니체는 칸트가 자기 시대 도덕의 진정한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칸트는 이성의 비판을 도덕 앞에서 자제시켰다. 즉, 도덕의 왕국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증명할 수 없는 세계 논리적 피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때문에 논리적 피안을 상정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빌려 그는 비판이 도덕의 왕국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칸트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 도덕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도덕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통해 도덕이 끊임없이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신뢰했다. 그렇다고 니체가 끝까지 논리학에 기대 비판을 밀고 나갔어야 한다거나 이성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성에 대한 믿음 역시 일종의 믿음인 하나의 도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니체의 이 책은 결코 신앙을 이성으로 대체하려는 책이 아니다. 니체가 다루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포함해 모든 판단의 배후에 있는 선판단들이다. 이성조차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성의 후견인 말이다. 니체의 과업은 이 후견인들, 이 괴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아슬아슬한 사상가.
니체의 이 작업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매우 위험하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존재하는 것도 정말로 위험하다. 이를테면 서강 88절에서 니체는 루터 또한 광부의 자식이었음을 환기시킨다. 수도원에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광부의 아들이었던 루터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끔찍하고 어두운 광맥을 팠다. 아마 니체가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니체는 수도원에서 성직자의 이상인 인간이 되고자 했을 때 루터 역시 그와 비슷하게 느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루터와 바울은 괴물이 있는 심연까지 나아가 그들 스스로 하나의 괴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쌍괄호.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본문을 읽으며 언급하겠다. 선악의 저편에서 우리는 니체의 유명한 경고문을 읽을 수 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도 역시 너를 들여다본다. 우리는 이 책 서강에서 시면을 다녀온 고래, 이제 막 올라와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래도 입에는 웃음을 머금은 고래 한 마리를 볼 수 있다. 작가 멜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잠수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어떤 물고기도 표면에서는 헤엄을 칠 수 있다. 하지만 5마일도 넘게 내려가려면 고래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세계가 시작된 이래 사유의 잠수자들은 충혈된 눈을 하고서 표면으로 되돌아왔다. 멜빌이 사유의 잠수자들의 운명처럼 말했던 그 고래를 나는 이 책에서 느낀다. 삶과 죽음, 이성과 광기가 걸려있는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사상가의 초상말이다. 1888년에 쓴 서강에 대한 회상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도 우연히 책을 들추면 거의 모든 문장이 내게는 저 깊은 곳에서 비할 바 없는 어떤 것을 다시 끌어올리게 하는 뾰족한 끝이다. 이 책의 전 피부는 회상의 부드러운 전율로 떠돌고 있다. 그 뾰족한 끝은 1차적으로 그 글을 적은 펜이었겠지만 또한 펜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낚아올린 바늘이기도 할 것이다.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레즈에게서 가져왔다. 들레즈는 푸코의 작업을 묘사하면서 멜빌이 이 말에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유란 이처럼 삶과 죽음, 이성과 광기가 걸려있는 사유의 선으로 들어가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우리는 그 선 위에서 사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푸코에 대한 들레즈의 이런 묘사가 그 누구보다 니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시면, 즉 모든 근거들이 와해되는 지점까지 내려가고 올라오는 이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이 시기 니체의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저 깊은 몰락의 장소에서 그는 이 책을 길어 올렸다. 서강의 마지막 아포리즘은 우리에게 이 책 제목의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마저 서쪽을 향하면서 인도에 도달하고자 했다고. 유럽의 서쪽에 있는 나라 인도, 서강이라는 책과 인도라는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니체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서강의 표지에 적어둔 인용문을 환기시킨 적이 있다. 서강의 표지를 살펴보면 고대 인도의 힌두교 경전인 리그베다에서 따온 문장이 제사로 적혀있다. 아직 빛을 발하지 않은 수많은 서강이 있다. 그렇다면 니체는 아직도 빛을 발하지 않는 서강을 막기 위해 인도로 간 것일까? 황금을 찾아 인도로 떠난 많은 유럽인, 이를테면 콜럼버스처럼 말이다. 그러나 니체에게 서쪽이 갖는 의미는 콜럼버스가 꿈꾸던 것과는 반대였다. 그는 서쪽으로 서구의 힘을 팽창시킨 것이 아니라 서구의 몰락으로써 서쪽을 향한 것이다. 서쪽은 인류의 모든 태양이 침몰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